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990점 구원 공식 에듀윌 토익 구원쌤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이 공식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오늘도 파트 5, 6, 7을 제가 간단하게 문제 추출해서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 위주로 또 뭐 빈출되는 내용, 고난도 그리고 뭐 이런 새로 나온 유형까지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거는 문제를 미리 안 풀어보셔도 돼요. 교재에서 제가 추출을 했고요. 화면 잘 보시면서 이 공식이라는 게 뭘까? 제 강의를 또 처음 듣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공식이라는 거에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테스트 1의 105번 문제를 발췌를 했고요. 페이지 나와 있죠? 제가 이 화면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옆에 빈출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의 매 회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당장 이 강의를 어떻게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우연히 딱 들었는데 내일 시험이야. 시험 보면 그냥 바로 나올 내용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공식이 적혀 있죠. 공식은 문제를 딱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딱 풀리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푸세요라고 안내해 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났다고 해볼게요. 이 문제는 보기를 딱 보면은 부사절 접속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토익 시험을 보면 매 회마다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보통 이런 공식을 알기 전에는 뭐 해석 좀 해보다가 느낌상 이게 어울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고르는데 자, 이제 공식을 한번 보세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고 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런 것을 부사절과 주절의 관계라고 하고 이런 부사절에서 여기에 시제를 잘 보세요. 시작된다. 현재 시제라고 하죠. 과거는 시작되었다. 미래는 will begin 하면서 시작될 것이다. 근데 이건 현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부사절이 현재구나. 그죠? 그럼 반대쪽을 이쪽을 뭐라고 하냐? 이쪽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주절이에요. 근데 이 주절 쪽이 미래죠. 지금 보니까 will be.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모양이 딱 포착이 되면 뭐가 우선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제가 소리는 안 들리지만 들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간 조건 부사절. 줄여서 우리 시조부라고 불러요. 시조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시조부현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절 쪽이 미래인데도 현재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거꾸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라는 게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준비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야. 실전서 원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보세요. 딱 나오죠. 토익은 구원 이지. 아주 제가 이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따로 뭐 더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지금 잘 보시면 지식이 쌓여서 여러분들 성적은 올라갈 거예요. 한 문제 푼다고 그 문제만 풀고 끝나면 너무 아깝거든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고 나오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when, as soon as, before, after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while은 조금 뜻이 다르죠. 동안에 until까지. by the time은 보통 이제 미래 완료 시제랑 잘 어울려서 사용되는데 뒤쪽 주절 쪽에 할 때쯤에는 이런 거고요. 좀 어려운 것도 적어봤습니다. the moment whe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할 때라는 뜻이고요. 조건의 부사절 if, once, unless에서 쭉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에 적은 순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뭐 하나를 적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걸 잘 보신 다음에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보기 중에 그래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before가 눈에 먼저 들어오죠. 물론 아직까지는 before가 답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before를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대입을 딱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를 슉 하고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tourist season, 그래서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수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 쪽에 대한
here라는 건요. 파트 1에서 잘 나오는 단어죠. 부두라는 뜻이에요. 부두. 근데 여기는 이제 지명이 나왔고요. 그러면 브레먼드 베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부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죠. 이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야 돼요. 이게 해석해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자연스러우니까 A번이 답이 되겠구나.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토익 시험을 봤는데 난 시간이 없어. 그러면 넘어가셔야 됩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나머지 오답들은 어떨 때 쓰는 거지라고 한 번씩 챙겨보면 좋겠죠. 일단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so that인데 so that은 이어서 주어 동사 나올 때 여기에 조동사가 붙어요. can이나 may나 will 같은 조동사를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거. 그런 게 없으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서 그는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면 as if he were rich. 가정법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가 마치 부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해석상도 어울리지 않고 뒤에 또 가정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where is라는 것은 반면에라고 해서 대조관계라는 거에서 사용합니다. 대조관계를 썼을 것 같으면 이렇게 시제가 달랐을 이유도 없고요. 그녀는 수학쌤이다. 반면에 그는 과학쌤이다. 이런 걸 우리는 대조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답으로 소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식을 한 번 더 보세요. 공식은 문제를 풀 때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딱 봤더니 그래 부사절이 현재고 주절이 미래일 때는 이런 것이 우선순위란다. 해석해보고 어울림이 맞으면 그냥 정답이래. 딱 하고 이렇게 이지하게 풀 수 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 1에서요. 107번 문제를 발표했고요. 신유형 문제도 이 교재는 다루고 있습니다. 신유형이라는 것은 본 적이 없는 유형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장 가서 다 나왔던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건 좀 느낌이 다른데 이런 문제가 꼭 있거든요. 이 교재가 너무 좋은 점이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은근히 있어요. 연습할 수 있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많이 보던 패턴은 뭐냐면 den을 딱 보고 나서 비교급을 답을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신유형이 아닙니다.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딱 봤더니 den이 있으니까 보기 중에 비교급 표현인 D번이 좋겠지 이렇게 풀면 사실은 이 문제 답은 D번이 맞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뒷걸음질 하다가 그냥 맞췄다라고 불러요. 뒷걸음질 하다가 어떻게 그냥 딱 밟은 거야. 이거는 우연의 일치.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요행에 뭐 기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대는 more efficient 하면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이 자리에다가 more efficient 쓸 거야. 아니면 그냥 efficient 쓸 거야. 아니면은 부사형 대인 efficiently 쓸 거야. 아니면은 부사의 비교급인 more efficiently 쓸 거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건 왜 신유형이라고 하냐면 이제 시험에는 이런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쓰는 게 비교급인데 지금은 비교급이 답이 되긴 해요. 그래서 답은 이건 일단은 뭐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D번이 답이 됩니다만 뭐랑 비교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평가를 했어요. 어떠한 모델들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being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다. 뭐보다? 회사의 첫 번째 제품군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은 회사의 첫 번째 제품군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회사의 첫 번째 제품군을 우리는 비교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거는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첫 번째 다음 순서가 그럼 그 나중 거 뭐 두 번째 뭐 이런 것들이 나중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두 번째 모델 혹은 나중 모델 그런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다라는 말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D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시험에서 요 된 쪽을 던져주고 나서 이쪽을 답으로 하는 문제는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이것과 상관없이 첫 번째 제품군 했으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럼 더 나중 거, 늦은 거 라는 말로써 이거는 D번이 오는 게 맞겠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하나 참고해 주세요. 시험에서 빈출 비교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옛날 옛날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새로운 거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혹은 교체된 거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자연스럽게 옛날 것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올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is year. 그럼 이거는 그냥 작년도 혹은 이전 해들과 비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비교급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존재하는 개념이다. 물론 그런 비교 대상이 뻔할 때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더 좋다. 그러면 당연히 작년보다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쓰는 게 비교급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 나왔던 유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고난도를 집어넣었어요. 고난도. 학생들이 이 문제를 뭐랑 되게 헷갈렸냐? 해석에 의존해 보면요. 해석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준 8th 그러면 6월 8일이죠. 6월 8일부터 from이라는 것은 어떤 출발점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호텔의 사우나 룸이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라운드 플로어. 그라운드 플로어는 이제 뭐 지층이라고 하는 게 1층인 거죠. 1층에 있는 사우나 룸이 문을 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빈칸에 아무것도 안 써도 그닥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일단 의미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immediately라는 것은 즉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시. 그리고 officially는 공식적으로, remarkably는 현저하게, sharply는 뭐 급격히라는 단어로 시험에서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의미를 봤을 때 현저하게 연다, 급격히 연다. 이거는 급격히 증가 감소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즉시 여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여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뭘 하셔야 되냐면 이른바 짝꿍어휘라는 게 있습니다. 짝꿍어휘. 짝꿍어휘는요. 뭐 콜로케이션이라는 말도 하고요. 어울림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울림. 그리고 또 짝꿍이라는 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서로 뭔가 어울린다는 소리인데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구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울림이 딱 있어요. 제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 가지. 구원, 토익, 구원, 공식. 그랬더니 예전에 누가 뭐 구원했더니 1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오답이다 이거지. 어울림이 없는 거잖아. 그죠? 이게 짝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팁을 줄게요. 짝꿍어휘로 여러분들 뭐를 기억하시는 게 좋냐면 immediately라는 단어는 이런 직후에 그래서 이런 after 같은 걸 상당히 좋아해요. 직후에. 혹은 요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immediately below 그러면 이게 시간적인 의미에서 뭐 직후라는 그러니까 뭐뭐 after라는 말이 붙으면 뭐뭐 후잖아요. 근데 그 후에서 시간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뭐뭐 한 거 후에 바로 붙어 있는 느낌을 주잖아요. 시간적인 개념하고도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공식칸이 이렇게 있는데 공식칸 바로 아래에 문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바로 아래라는 뜻으로도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장소적인 개념하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콜로케이션을 기억한 친구들은 지금 보니까 from, after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immediately라는 게 여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올 단어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짝꿍 어휘를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어휘를 공부 안 하고 단순히 해석에만 의존하게 되면 언제부터 즉시 문을 여는가 보다. 언제부터 즉시라는 말도 왠지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이 단어 자체가 after랑 어울림이 좋은 단어예요. 뭐만 후에서 좀 떨어지지 않고 바로 붙어 있는 거니까 어떤 일을 끝냈다라는 말 다음에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설사 빈칸이 요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말은 아닌데 심지어 지금 빈칸이 비하고 형용사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어울림이 없는 건데 이게 해석해보면 괜히 어울릴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짝꿍 어휘를 많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fficially는 제가 아예 공식으로 빡 적어놨죠.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표현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오픈은 여기도 있지만 오픈은 물론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시작하는 것도 무슨 출시하거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아, B번은 너무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이 C, D번에 대한 콜로케이션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증가 감소 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증가는 뭐 increase, 감소는 decrease 이렇게. 뭐 또 rise 이거 올라가는 거죠. fall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요. drop도 떨어지는 거예요. 변화 같은 거는 이제 change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동사들이 뭘 되게 좋아하냐면 부사의 수식을 받아서 그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급격하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급격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remarkably, markedly, noticeably는 주목할 만하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막 이런 거니까 딱 봐도 이렇게 되게 변화의 양이 큰 거예요. 근데 sharply, dramatically, drastically 이것도 비슷한 이유가 sharply도 급격하게 뭐가 증가하고요. dramatically 뭐 급격하게 다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TV 드라마 보시면 처음에 남주하고 여주는 약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미워하는 사이일 경우가 되게 많고 아니면 지위가 이렇게 좀 멀어 뭐 사장이야. 뭐 본부장이야. 본부장. 그리고 여주는 막 무슨 뭐 어떻게 알바생으로 막 들어왔어. 근데 막 나중에 보면 어느새 막 한 4회차 정도도 넘어가기 전에 이미 키스하고 막 그러죠. 급격하게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드라마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정도를 나타낼 때 너무 좋은 건데 지금 이 문을 연다라는 것이 이런 정도 표현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B번이 답이 되는 건데 토익 시험을 이렇게 풀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평상시에 짝꿍어휘를 열심히 공부하는 몸의 습관이 아주 잘 배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볼 때 속도가 팍 붙게 됩니다. 보자마자 뭐야 이거 문 여는 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느낌. 그래서 B번을 답을 할 수 있다.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 문제 빈출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꼭 기억을 해주실 게 있어요. 보기를 딱 먼저 보는 거예요. 보기를 딱 봤는데 특히나 이렇게 앞머리가 같을 경우에는 보기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기 딱 봐주고 뭐야 이거 앞머리 같으면 일단 좀 뭐 어렵지 않겠네. 편하게 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주시는데 근데 서포터 ER 붙었죠. 지지자잖아. 지지해주는 사람. 그죠? 서포트는 지지 아시죠? 지지하니까 뭐 더러운 거, 지지 막 더러운 게 아닙니다. 지지는 게 서포트 해주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하나 더 있어요. 서포트는 이게 지지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지대가 뭐냐?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강변 뭐지 그거 무슨 뭐 양화대교 예를 들면 그런 다리에 교각이 있죠. 교각 그런 것도 서포트라고 불러요. 우리 밥상 차려놓고 밥을 먹잖아요. 테이블 같은 거에 다리가 있죠. 상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와장창 넘어지겠지. 그런 게 다 서포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산명사로 사용돼요. 일단 그것도 알아두시고 지지라는 정신적인 의미일 때는 불가산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공식과 이제 맞춰봅시다. 명사가 2개 이상이래요. 2개 이상. 명사가 2개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무조건 요거 사람 사물수 외우세요. 지금은 사람 사물을 일단 구분해 보면 i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 있는 요 The Jackson Foundation하고 요거하고 동격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동격은 서로 같은 거예요. He is a teacher. 그러면 구원 is a teacher. 동격이죠. 선생님이 곧 구원이고 구원이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런 뭐 파운데이션 그러면 여기서는 재단 F로 그러니까 대문자로 시작되면 어차피 뭐 고유명사 회사명이나 기관명이나 뭐 이런 거니까 보기 중에서도요. 이게 교각이라던가 정신적인 지지가 될 수 없으니 의미를 봐도 그러니까 사람 사물 구분 정도만 해줘도 이거는 그렇다면 서포터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학생들이 서포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기관이나 회사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닌가요? 기관이나 사람도 아니 회사도요.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연락하다 그럼 우리 컨택트라고 불러요. 컨택트 한 다음에 내가 바로 이 기관에다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여기에 목적어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사람 사물 구분 정도에서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 물론 수를 확인해도 이게 뭐 교각이라는 뜻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지지라는 뜻일 때는 어차피 서포트는 불가산 명사라서 관사를 쓸 수도 없는 거고요. 문법적인 지식이 더 탄탄하면 더 쉽게 풀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답은 B번인데, 자, 여기서 제가 쉬운 팁 하나 알려줄게요. 시험에서요. ER이나 OR로 끝나면 주로 사람 명사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런 거 우수수수 다 뭐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사이언티스트, 뭐 피지시스트, 과학자 뭐냐 그랬더니 예전에 한 친구가 사이언서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과학자 뭐냐 근데 사이언서래.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 사이언티스트죠.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이건 좀 외워야 되죠. 주로 학문 쪽에 나오는 이런 직업군들이 뭐 티스트 이렇게 가는 직업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트, 건축가, 크리틱, 그럼 비평가, 틱틱틱, 비평가들이 틱틱거려요. 보통 보면 틱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붙어 있는 거 사람이죠. 직원, 뭐 참석자, 인터뷰에 참석하는 그 면접자들, 그러니까 구직자들인 거죠. 인터뷰 이. 그 다음에 ANT나 ENT가 붙은 flight attendant. 그 다음에 뭐 recipient는 수령자라는 뜻이고요. 수상자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pert,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애들 이제 다 정리해봤는데, expert는 T로 끝나니까 저 위에다 분류해야 되나? expert 전문가, 그죠? 그다음에 authority, 뭐 이것도 권위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associate 이런 거 AT 붙으면 자꾸 무슨 동사만 생각하거나 형용사들 생각하시는데, associate는 직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patron이라는 것이 단골 고객이죠. representative, T 부분 끝났지만 저거는 직원, 대표자 이런 뜻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기습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공식도 공부해주고 추가적인 지식까지 이 실전서 강의는 이렇게 풍부하게 채워져 있다. PPT 만드는데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실전서 1 때보다는 이런 걸 제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문제에다 다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었고요. 빈출문제 또 이어서 풀어볼게요. 114번이고요.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휘 문제다 그러면 그냥 온통 역시나 어휘 문제는 당연히 해석해야지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까 봐. 물론 해석은 항상 점검하기 위해서 해주면 좋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파트 6나 7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문제는 그런 해석 실력은 갖고는 있지만 어떤 공식을 탁 적용하면 1초 만에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생말예제 대절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생말예제 대절. 생말예제. 말이 좀 그냥 자연스럽게 잘 달라붙어서 따로 무슨 암기법을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전에 무슨 뭐 이거 뭐라 좀 엮어보려고 생말 하니까 뭔가 우리 뭐 생고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주도 제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말고기를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 막 말고기 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말, 살아있는 말을 그 예스러운 그런 어떤 제사상에다가 돼지 머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말고기를 뭔가 이상한 말이라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죠. 이게 좀 말이 안 맞아 뭐가.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생말예제 말이 탁 붙어요. 생말예제 대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생각하다, 말하다, 예측하다, 제안하다 앞자고요. 생각하다는 우리는 보통 think만 알고 있지만 believe라는 단어도 있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뭐 예를 들면 이 assume이라던가 notice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assume이라는 것은 추정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추정하다. 그리고 notice는 뭐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요 계열의 동사들이 뭘 좋아하냐면 대절을 좋아하고요. 이때 대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만 있다는 소리죠. 지금 봤더니 the window at the end of the corridor 까지가 주어고요. had been left open에서 동사 쪽과 뭐 이어서 보어 쪽이 딱 와서 주어 동사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보기 중에 이 생말예제 동사를 고르라는 소리인데
inspect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모든 동사들이 다 대절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convince는 이거는 사람을 써주고 나서 대절을 써요.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문제 풀 때 알려줄 건데 사람에게 대절에 대해서 확신을 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glance라는 것은 보통 전치사 at을 좋아하죠. 그래서 뭐 look at 그러면 한번 보는 거고요. glance at 또 한번 흘끗 보는 거예요. 흘끗 보는 거 이렇게 가다가 이런 흘끗 보는 거. 그래서 이러한 동사가 어떠한 전치사를 좋아하느냐, 뭐 대절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확실히 문제 푸는 게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답을 거의 그냥 결정을 딱 해놓고 나서 해석이 맞는지 빠르게 해석하면 돼요. 빠르게. 이 사람이 도착했어. 어디 대충 뭐 이런 거는 막 눈에 수식어니까 뭐 그렇게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해석을 좀 가볍게 하느냐 아니면 자세히 하느냐도 있어요. 일단 딱 보자마자 누군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근데 그 사람이 윈도우가 열려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아챘다. 말 되죠? 이 정도의 해석을 점검을 위한 해석이라고 해요. 이 정도만 딱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확실히 인정? 그죠? 동의? 딱 보자마자 공식 적용하니까 잘 풀린다 인정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어서 1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요. 어떤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냐면 여기에까지 다 그림을 보니까 문장이 대충 뭐 올 게 다 온 것 같다. 완전한 문장인가 보다. 그래서 이어서 부사자리겠네 해서 D를 써서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D를 써서. 근데 이거 공식 하나면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 자, 공식 말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로 한정사가 없는 단수명사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한정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on, the, my, your, this, that, each, every 이런 식으로 단수명사 앞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생뚱맞게 apple is 뭐 tasty 뭐 어쩌고 문장 딱 끝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사과인데 도대체. 그래서 on apple 뭐 이렇게 on을 쓴다라든가 아니면 그 사과 이미 언급했으면 the apple 뭐 이렇게 한다라든가 내 사과 my apple 모든 사과 every apple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써줘야 되는 그런 말을 한정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단수명사는 뭐냐? 셀 수 있는 명사죠. 사과라든가 사람 명사들 셀 수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a day, a month, a year 시간도 셀 수 있습니다. 규칙, 규정 잘 나오죠. regulations, rules 뭐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는 왠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잘 세요. an increase, 뭐 a hike, 급등 이런 건데 시도, 노력, 결과, attempt, effort, results 다 셀 수 있어요. 돈 관련해서 못 세는 거 5개는 있습니다만 많이 셉니다. 5개 빼놓고는 대부분 세는데 그런 애들이 단수명사인데 단수명사 앞에는 한정사를 꼭 써야 되거든. 그런 한정사가 없는 단수명사가 뭐냐?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hire는 괄호치고 이제 형용사니까 괄호치고 빼내면 college라는 단어가 대학교잖아요. 그러면 셀 수 있어요. 대학교 1개, 2개, 3개 뭐 이렇게 셀 수 있다고. a college, my college, your college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어요.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정사가 없는 단수 명사네 이게. 그 뒤에는 명사 자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명사를 써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왜냐? 영어에 복합명사라는 게 있는데 복합명사는 명사 2개로 구성이 됩니다. 앞에 있는 거를 N1, 뒤에 있는 거를 N2라고 불러요. 이 형태에서 N2에다가 수일치를 하게 되는데 즉 얘는 N1 부분 요 앞에 있는 명사는 품사는 명사지만 형용사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부터 단수복수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복합명사의 단수복수는 뒷단어 가지고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단어에 이렇게 관사나 뭐 한정사 그러니까 소유격 같은 게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복합명사였었기 때문에 복합명사의 N1에 해당됐었기 때문에 앞에 이런 게 없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자리 명사 자리야. 그럼 보기는 뭐가 답이야? A번이 답인 거죠. college admission 그러면 이것은 대학교 입학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100%
전혀 해석하지 않아도 정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문제예요. 어디서? 요것만 딱 봐도 그냥 끝이야. 저는 시험장에서 이 문제 보면 딱 여기만 보고 그냥 답 고르고 넘어갑니다. 그래야 시간 줄일 수 있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D를 집어넣게 되면 여전히 왜 컬리지가 가산 단수인데 앞에 어나 더나 이런 게 없는 거야. 왜 my, your 이런 게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번이 들어가야. 그럼 컬리지 어드미션은 왜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게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강의 때는요. 해석은 다 해줘요. 물론 여러분들 교재 봐도 해석은 적혀 있지만 또 강사가 딱딱딱 집어서 해석해 주는 거가 어떤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스터디는 연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구. 시험에도 나왔죠. 리서치 답으로 할 거야, 스터디 답으로 할 거야 그랬는데 스터디가 답이 됐었어요. 리서치 불가산이고 스터디는 가산이었기 때문에 연구가 확인해 주었어요. 뭐를? 대절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 이런 컨펌 같은 거 경우에도 아까 생말 예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절 다음에 이렇게 ing가 붙어 있으면 요거는 이제 동명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제공하는 것, 더 많은 정보 보조금들을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다. 직접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더 높은 대학 입학, 입장, 대학 입학이겠죠. 여기서 대학 입학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라는 것을 연구가 보여주고 확인해 주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12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공식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어는 제가 일단 몇 개 적어봤는데 굳이 해석 안 해도 돼요. 문장에 동사 있는지만 쭉 가다가 찾아보면 여기에 이미 아가 있거든요. 그럼 요 앞쪽에는 하여튼 다 주어가 돼야 되겠죠. 빈칸 앞 기준에서 싹 다 주어가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쪽에 동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동사의 개수가 2개면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faculty members, 교수진하고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도 하나의 그냥 명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in classes 수식어, for spring term도 수식어죠. 그래서 빈칸에도 뒤에서 후치 수식 해줄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과거분사 enrolled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문장의 동사, 이 말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문장의 동사가 이미 있다면 빈칸은 준동사가 답이다. 그래서 준동사가 뭐냐? 여기 적어놨죠? 동명사도 있고 모양 똑같은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라는 것도 있고 투부정사도 있고 지금은 과거 분사 요거 로서 enrolled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ed가 붙어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랑 착각하기도 해요. 그거는 상황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등록된 학생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B번이 정답.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테스트 3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제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해졌으니까. 요 공식만 잘 기억을 해보시면 help 같은 애들을 우리는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여기다 제가 적어놨어요. 사역 동사도 있고 준사역 동사도 있는데 목적어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to를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사 원형 C번이 그냥 답이 되는 문제, 해석을 안 하고 풀 수 있는 정말 쉽게 풀렸던 문제죠. 사역동사라는 건 대표적인 예문을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데 뭐 둘 다 돼요. 동사 원형도 되고 PP도 되고. 여러분 노래 중에 Let it go 이 노래 아시죠? 그죠? Let it go. 갑자기 목이 안 풀려가지고. 네. let이라는 게 사역동사예요. let it 원래는 여기에 to가 있었다가 사라지고 go라는 동사 원형이 온 거죠. help는 과도기라서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회분에서도 빈출문제 하나 추출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어려워해요. 뭐 이거는 단어 뜻을 안다고 해도 여전히 못 푸는 느낌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순서를 정한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very to, extremely, quite so는 형용사나 부사보다 앞에서 수식을 해요. 만약에 뭐 형용사 예를 들어볼까요? 저 어떻습니까? 스마트, 토익 60회 이상, 이거 재미없나? 저 만점도 많이 맞았고요. 책도 많이 쓰고 스마트하다. 토익 쪽에서는 나름 스마트 가이로. 근데
그러면 매우 스마트한 이렇게 앞에 오는 very smart, too smart, extremely smart 이렇게 가는데 충분히 그는 똑똑해 뭐 할 정도로 그럴 때는 뒤에서 인어프가 수식을 해줍니다. 형부 인어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not을 기준으로 해서 still은 앞에 오고 yes는 뒤쪽에 옵니다. 그 다음에 so to는 다 이렇게 형부 앞에 오는데 so는 대절 좋아하고 to는 투부정사 좋아하죠. 인어프는 뒤에서 소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좋아하고요. 물론 인어프가 부사일 땐 이런데 인어프가 형용사를 소식해주는 명사를 소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일 때는 앞에 붙어요. enough information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대입해서 지금은 strong이라는 형용사를 후치 수식하면서도 투부정사를 너무 좋아하는 게 바로 enough다. 이렇게 푸실 수 있고요. quiet는 앞에 온다고 했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still 같은 경우에도 위치적으로 이렇게 형용사 뒤쪽에 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보통 still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불구하고라는 그런 역접의 의미를 던져주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익 성적이 똑같다. 그럴 때 쓰는 거라서 뭐 내용상도 어울리지 않고요. 머치는 비교급 수식, 최상급 수식 이럴 때 쓰는 거라서 역시 여기서 어울리지 않죠. B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면 모터들, 골프 카트에 있는 모터들이 강력하다. 충분히 뭐 할 정도로 운반할 정도로 하면 뭐 여기서 그냥 해석 끝내도 돼요.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물론 시험장에서 이야기입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다 단어까지도 학습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테스트 5의 고난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보면 고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뒤에 형용사로 끝나는데 그 앞에 뭘 써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기 중에 봤더니 뭐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팁으로 제가 적어준 거 잘 보세요. 접속사 뒤에는 원칙상은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형용사나 ing나 pp가 올 때가 있어요. 이른바 주어하고 동사가 생략되는 패턴인데요. 보통 뭐 우리는 it is 같은 게 생략됐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whenever necessary 그러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wherever 그다음에 저 자리에다가 whenever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whenever possible 그러면 뭐 가능한 곳은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여기에 it is가 생략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if approved 그러면 승인되면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once나 if, unless 이런 것들 앞에 잘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면구라는 것도 붙는데 while in the room 그러면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된 겁니다. while they are in the room 그들이 방 안에 있는 동안에 뭐 그런 식으로 생략될 수 있어서 접속사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번 들어올 수 있는데 despite는 뒤에 명사가 오거나 ing가 올 수 있습니다. ing 오는 경우도 조심하세요. anyhow는 저거는 그냥 부사죠. 어쨌든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always는 항상이라고 해서 현재 시제 되게 좋아하는 빈도부사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C를 답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파트 6는 여러분들이 공식이 있을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파트 6도 공식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빠르게 그냥 쭉 해석하면서 답 골라볼게요.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로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는 이게 파트 5랑 좀 달라요. 이거는 물론 문맥을 봐줘야 되는데 그래도 단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제가 여기다 공식 적어놨죠. 구체적 표현 이걸 포괄적으로 정리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배 딸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과일이다 이렇게 가는 패턴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이 24시간 오프닝 스케줄을 쓴대요. 그러니까 문을 옛날에는 10시에 이제 뭐 닫는 거를 이제는 24시간 연다. 이런 새로운 정책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걸 우리는 간단히 뭐 다르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hour를 수식해 주려면 시간이 24시간 때부터 길게 늘어났죠. 그래서 longer hour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완료, 진행, 미래 하나하나 다 따지면 약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발생할 일인가 아니면 이미 발생한 일인가 과거적이냐 미래적이냐만 판단해도 대부분 풀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고객들이 변화를 매우 편리하고 특별히 뭐 편리하다고 어떻게 느낀다 이제 이런 식의 말인데
이게 지금 일정을 보면 9월 12일 날 기사문이고 10월 1일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발생한 일이 아니죠. 발생할 일이니까 고객들이 여기고 이런 것도 그래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까 뭐 발생할 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있지도 않은 것들, 게다가 더 체인지라고 얘기했으면 이미 변화가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적인 느낌이라서 D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부사 문제 나오면 원칙상은 여러분들은 그냥 또 뭐 해석해보고 그냥 적당히 어울림을 따지잖아요. 근데 적당히 어울림을 따지시면 안 되고 빈칸을 기준해서 앞에 간단한 요약, 뒤에 문장 간단한 요약을 한 다음에 이 두 문장의 논리관계라는 걸 따져야 돼요. 간단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아, 여기에 과일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쪽에 사과를 언급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예시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앞에 그냥 배라는 거를 언급을 했는데 배 말고 또 뭐 배 얘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과도 줄게요. 이렇게 추가적인 느낌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라고 해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저것이 추가적인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영업시간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24시간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회를 갖게 되냐면 고객들을 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막 더 많은 기회에 대해서 흥분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 섬기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뭘 만들어낼 거냐면 고용 기회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도 줬고 또 고용 기회도 만들어내는 것은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저게 예시를 드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 섬기는 거하고 고용 기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at the same time이라는 게 어울리게 되고요. 내용 뒤집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nevertheless라든가 if not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더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항상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문장 삽입 문제인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잡히진 않습니다. 저랑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의 내용과 동일한 주제, 즉 주제 추출이라는 것을 잘 해줘야지 문제가 풀려요. 이 처음에는 잘 안 돼. 주제 추출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주제가 있잖아요. 무슨 뭐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가. 저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연령대를 딱 보면 보통 이렇게 그 자녀가 있는 그런 분들이 대화하시는 거 보면 다 자식 얘기예요.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자식, 자녀. 그러니까 이것도 이 앞에서 하던 이 부분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새로운 이제 영업시간 늘어나는 거 그거에 대한 걱정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거리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인 거죠. 걱정에 대한 안심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상점의 조명하고 난방이 이미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보안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는 식의 어떤 전제를 깔아주는 말이에요. 근데 보기 중에 이제 C번이 그래서 이것이 뭐 기대가 되지 않는데 크게 우리의 어떤 이 공과금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시간이 늘어나면 사람들 좀 걱정하겠죠. 영업시간 늘어나면 뭐 조명 같은 거 켜고 막 이런 것이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별로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어차피 뭐 보안 때문에 이런 우리가 조명을 켜야 되니까 라는 식으로 동일한 주제로 갈 수 있는 보기를 골라라. 이게 포인트예요. 동일한 주제. 처음에는 이 주제 찾는 게 좀 힘든데 저랑 같이 이제 뭐 실전서 강의 같이 쭉 들어가면서 연습 많이 해볼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so가 들어가서 뭐라고 분류를 하게 되냐면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는 인과적인 내용으로 정답을 고르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만 제가 설명하고요. 파트 7도 공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파트 7도 공식이 있어요. 이것도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 네, 있어요. 파트 7도 다 요령이 있죠. 무조건 해석만 해서 풀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세 문제짜리를 뽑아봤어요. 간단한 걸로요. 아주 빨리 풀 수 있는 건데 보통 세 문제짜리 지문은요.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주제, 목적, 수신자, 발신자 문제 이런 게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보통 세부 내용을 묻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문제를 읽기도 전에도 이게 회사가 서로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거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 뭐 첨부 문건 같은 거 있으면 확인해 주고 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구나. 그 정도 확인해 주고 나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정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근데 이 첫 번째 문제는 아니에요. 156번은. 이제 두 번째 문제긴 한데 이 문제 자체가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서 이게 뭐냐 이 제품인지 뭔지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이거는 이 말이 언급되면 그냥 그 주변 한 줄이나 두 줄 그 주변에서 단서를 재표현한 것이 정답이 돼요. 재표현이 뭐냐? 조금 말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는 여기 쭉 빠르게 막 시선 돌리면서 보다 보니까 여기 딱 나오거든요. 근데 동격으로 요게 뭐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딱 요 정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스마트 미터, 미터는 우리 계량계라고 하죠. 전기 계량기라고 해서 전기 뭐 얼만큼 썼다를 알려주는데 그게 스마트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휴대폰하고 연동되는 뭐 그런 거 같죠? 보기 중에 빠르게 봐주시면 그런 게 바로 뭐냐면 D번 에너지 모니터링 디바이스, 에너지를 얼만큼 썼는지를 나타내주는 장치라는 식으로 가는 거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게 스마트가 들어가서 이것을 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니에요. 미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미터인데 이제 내용을 더 읽어보면 좀 더 확실해져요. 이 디바이스가 일단 장치입니다. 만드는데 쉽게 만든다. 사용을 트랙하도록 실시간으로 그리고 미터 측정치를 보내줘요. 누구한테? 회사한테 자동으로 보내준다. 그리고 뭐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실물이구나. 디바이스라고 얘기했으니까 C번은 오답이 되는 거고 D번이죠. 자, 그랬는데 이거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냐? 그 다음 문제가 사실은 이제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라서 이런 거 우리 수신자 발신자 문제라고 불러요.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지문만 일단 먼저 뽑아놨어요. 수신자 발신자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항상 글의 주제 목적을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트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세 문제짜리 문제를 항상 푸실 때는 글의 초반부를 읽으면서 굳이 그 문제가 안 나올지라도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관해서 왜 쓰는 거지를 항상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저절로 주제 목적 문제도 풀리고 수신자 발신자 문제까지 다 풀려요. 제가 한 요 정도까지 읽어보면서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내는 건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현재 찾고 있습니다. 마케팅 회사를 찾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서 출시하는 것을 이 제품을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글 쓴 사람들은 제품을 출시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찾고 있는 거는 마케팅 회사겠구나 벌써 드러납니다. 근데 국내하고 국제적으로 다 판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너하고 너의 회사가 나한테 추천이 되었어. 그럼 이 사람 편지 글 받는 사람 마케팅 회사구나. 글 쓴 사람은 요거 출시해야 되는 뭐 회사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벌써 수신자 발신자 포착됐고요. 지금 이 글을 쓴 이유는 이어서 나옵니다. 너의 전문적인 지식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는데 그래서 이거 마케팅 좀 해봅시다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자 아직 저는 문제를 읽지도 않았지만 보통 세 문제짜리 문제는요 항상 마지막 문제는 세부 내용을 물어보게 되고요. 세부 내용 물어보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요청사항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첨부 문건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거나 여기 딱 봤더니 요청사항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여기 자기가 첨부를 했는데 세부 사항을 그리고 나서 if you are interested 흥미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 하는데 그러면 완성해 주십시오. 웹사이트에 와서 양식지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사항이 다 결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 풀 때 나는 문제를 읽어줘야지만 지문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친구도 있지만 이제 저랑 같이 공식을 막 많이 공부하시게 되면 세 문제짜리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오는 문제가 거의 흡사하고 정해져 있거든요. 처음부터 독해할 때부터 항상 세 줄 독해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쓰는 거지 읽어주면서 그 다음에 의무 요청사항 같은 건 뭘까라고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면 이런 155번 같은 거 이거 수신자잖아요. 이 글 받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아까 마케팅 쪽이 필요해서 마케팅 전문가 찾고 있었던 거니까 그냥 B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돼? should do라는 것은 요청사항인 거죠. 의무사항인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문 읽으면서 이미 거의 포착이 된 거예요. 아까는 양식 작성해라 그랬거든. 관심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B번이 답이 되는
문제를 읽고 지문 들어가는 거는 우리 교과서적인 풀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뭘 알려줄 거냐면 문제를 읽기도 전에 나올 문제가 뭐다 이 지문은 그것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익 문제라는 게요. 푼다의 느낌이 아니고 나는 이 문제 이미 아는 거야. 아는 거 확인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갈 때 토익 점수는 급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듀윌 토익 고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